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부가인자 중에 하나인 플립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고유인자와 부가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레디오그래픽 영상을 얻기 위한 인자에는 다음과 같은 원자 번호나 조직의 밀도와 같은 고유인자가 있고, 외부에서 우리가 가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KVP와 매스와 같은 이러한 부가인자가 레디오그래픽 영상에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MRI에서도 T1, T2 프로톤 덴시티와 같은 고유인자가 있고, 다음과 같은 공명주파수의 간격을 조절하는 TR, 그리고 우리가 공명주파수하고 에코 신호를 획득하기까지의 시간을 조절하는 TE,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인자는 TRT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요 플립 앵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숙임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숙임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X축에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를 하면 중축자기화가 횡축자기화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플립 앵글을 우리는 몇 도를 줬다고 하냐면 90도 플립 앵글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플립 앵글을 45도만 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축자기화가 횡축자기화로 절반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뭘로 표시했습니까? 이렇게 각도인 앵글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립 앵글 얘기를 하면 숙임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각도로 생각을 해요. 얘는 뭐 몇 도를 넘기고 90도를 주면은 얘가 그냥 90도만 넘기고 뭐 45도를 넘기고 이렇게 플립 앵글을 각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플립 앵글을 각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각도로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앵글로 표시를 하는 거지, 사실상 이 플립 앵글이라는 것은 각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죠. 요 라디오 프리퀀시에 의해서 이제 뭐가 결정이 됩니까? 요 플립 앵글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플립 앵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하는 공명 주파수의 파워, 힘, 혹은 듀레이션, 지속 시간을 바로 우리가 플립 앵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명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RF 펄스, 물론 공명 주파수의 플립 앵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퍼커싱 플립 앵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인가하는 요 라디오 프리퀀시의 힘 혹은 듀레이션, 이걸 우리가 플립 앵글이라고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립 앵글을 나타낼 때는 공명 주파수의 플립 앵글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명 주파수의 플립 앵글이 결국은 그 밖에 뭐 스캔 타임 아니면 어떠한 컨트라스트, 뭐 신호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립 앵글 하면 공명 주파수의 플립 앵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퍼커싱 플립 앵글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플립 앵글도 있지만 통상적인 플립 앵글, 그러면 우리가 공명 주파수의 플립 앵글을 나타내며 그때 플립 앵글은 인가되는 라디오 프리퀀시의 파워 혹은 듀레이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라디오 프리퀀시의 파워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쌀이 10가마가 있습니다. 쌀이 10가마가 있는데 요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저는 쌀을 옮기고 싶어요. 자, 그때 제가 10N의 힘을 줬을 때 이 쌀 10가마가 한 번에 B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10N의 힘을 줬더니 쌀이 10가마가 A에서 B로 옮겨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5N의 힘을 주면은 쌀이 몇 가마만 이동을 할까요? 10N의 힘을 줬을 때는 다 넘어갔지만 5N의 힘을 주면 절반만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까는 A에서 B로 옮겨졌는데 이거를 MZ에서 MXY로 제가 바꿀게요. 즉 종축자기화에서 횡축자기화로 바꿨습니다. 그냥 A하고 B를 그냥 종축자기화에서 횡축자기화 바꾼 거죠. 자, 내가 10N의 힘을 줬는데 종축자기화에서 횡축자기화로 몇 개나 가는지 봅시다. 자, 10N의 힘을 우리가 90도 플립 앵글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90도 플립 앵글인 10N을 주면 종축자기화에서 횡축자기화로 10개의 가마니가, 쌀가마니가 옮겨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N, 45도죠. 자, 아까 10N이었으니까 요거의 절반인 45도인 5N의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축자기화에서 횡축자기화로 쌀가마니가 절반만 옮겨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강하게 주면 많이 가고 힘을 약하게 주면 적게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 힘의 크기를 뭘로 나타내는 거냐? 즉 내가 앵글로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RF 펄스를 때려서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로 넘겼죠. 이게 90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종축에 이렇게 쌀가마니가 10개가 있는데 요 쌀가마니 10개를 다음과 같이 횡축으로 다 넘기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아, 90도 플립 앵글은 종축자기화의 양을 횡축으로 모두 넘길 수 있는 RF 펄스의 파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립 앵글이 45도라는 것은 뭡니까? 45도라고 하는 것은 10가마니의 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5개만 횡축으로 넘기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벡터의 크기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앵글로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즉 45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횡축에도 5개가 남아있고 종축에도 5개가 남아있는 것이죠. 즉 여기에 있는 종축자기화를 절반만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플립 앵글이 크다는 것은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많이 넘긴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립 앵글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다음 같은 스캔 타임하고 T1 대조도하고 SNR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플립 앵글은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넘길 수 있는 RF 펄스의 파워,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로우 플립 앵글을 작게 줘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시를 드는 거니까 이해만 하세요. 자, 내가 플립 앵글을 15도를 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방에 프로톤들이 100개가 있었고 워터에 프로톤들이 100개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15도를 줬을 때 얘네들이 10개만 횡축자기화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90개는 여기 종축에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짧겠죠. 왜냐하면은 10개만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조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형성되는 요 팻과 워터의 요 T1 컨트라스트는 아주 작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개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에 대한 크기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을 거예요. 자, 그리고 스캔 타임은 길까요? 짧을까요? 스캔 타임은 상당히 짧을 거예요. 왜?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이 TR인데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을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10개가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니까 바로 RF 펄스를 또 줄 수가 있죠. 즉 TR이 짧죠. 우리가 스캔 타임에 관여하는 공식은 뭐였습니까? TR 곱하기 페이지 엔코딩 수 곱하기 덱스. TR이 짧아지기 때문에 스캔 타임이 짧아지게 되는 것이고 적게 내려갔다가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팻과 워터의 컨트라스트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게 내려가서 신호를 내기 때문에 SNR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반대로 내가 플립 앵글을 예를 들어서 90도를 줘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15도를 줬죠. 90도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다 넘길 수 있는 파워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어디로 넘어가요? 이렇게 횡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아까는 10개만 내려가서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를 봤지만 이제는 100개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를 본 거죠. 이 정도의 차이를 봤기 때문에 T1 컨트라스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0개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니까 TR이 길어져서 스캔 타임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100개가 내려가서 신호를 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SNR이 증가되는. 플립 앵글에 따라서 이렇게 SNR이 증가하게 되는구나. 즉 플립 앵글이 크면 T1 대조도가 극대화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우 플립 앵글을 주면은 적게 내려가서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보이지만, 하이 플립 앵글을 주면 이렇게 큰 차이를 볼 수 있고, 스캔 타임은 길지만 SNR이 좋고 T1 컨트라스트가 높은 영상을 구현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MRA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시퀀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레디언트 시퀀스는 플립 앵글이 상당히 작죠. 작은 플립 앵글을 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회복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TR이 짧아야 되는 것이죠. TR이 짧아야 됩니다. TR이 길면은 MRA 같은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 검사인 MRA는 로우 플립 앵글을 사용하는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를 사용한다. 또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에서는 리퍼커션 펄스가 없죠. 유속 신호 감소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MRA 뒤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스캔 타임이 빠른 고속 영상 기법들은 대부분 뭐를 사용한다? 다음과 같은 그레디언트 시퀀스를 사용한다. 그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립 앵글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시퀀스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립 앵글이 낮아요. 15도를 줬더니 어떻습니까? 물과 조직의 컨트라스트가 크지 않죠. 크지 않습니다. 물이 밝게 보여요. 바깥에 있는 조직들도 밝게 보이는데 물도 밝게 보여요. 물과 조직들 간의 차이가 덜 나는 것이죠. 즉 T1 컨트라스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그래서 플립 앵글을 낮게 주면 T2 이펙트 영상이 가깝습니다. T2 웨이티드 영상에 좀 가깝죠. 그죠? 플립 앵글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둡게 보이죠. 즉 물과 조직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T1 컨트라스트가 많이 나는 겁니다. 아까 어땠습니까? 작게 주면은 적은 양이 내려가서 차이를 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지만, 플립 앵글이 높으면 많은 T1 컨트라스트의 차이를 볼 수가 있었죠. 플립 앵글을 더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T1 웨이티드 강조 영상의 T1 이펙트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립 앵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T1 이펙트를 낼 것이냐, T2 이펙트를 낼 것이냐라고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플립 앵글이 작으면 T2 이펙트, 플립 앵글이 크면 T1 이펙트를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립 앵글은 RF 펄스의 파워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이 플립 앵글은 RF 펄스의 파워뿐만 아니라 듀레이션, 지속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쌀가마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쌀가마니를 옮길 건데, 자, 제가 아까 10뉴턴, 즉 90도 RF 펄스를 때리면, 플립 앵글이 90도인 RF 펄스인 10뉴턴을 주면 요 A에서 B까지 한 번에 움직인다고 했죠. 자, 한 번에 움직이는데 이때 시간을 잘 보세요. 내가 10뉴턴의 힘인 90도 플립 앵글의 숙임각을 줬을 때 A에서 B로 옮겨가는데 다음과 같이 1초가 걸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0뉴턴의 힘을 줬더니, 즉 90도 RF 펄스를 줬더니 A에서 B로 가는데 몇 초가 걸렸냐면 1초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얘의 힘의 크기의 10분의 1이면 뭡니까? 바로 1뉴턴이죠. 자, 1뉴턴입니다. 1뉴턴. 자, 1뉴턴의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10뉴턴의 힘을 줬더니 A에서 B로 가는데 몇 초 걸렸어요? 1초가 걸렸는데 1뉴턴의 힘을 주면은 몇 초 걸릴까요? 1뉴턴의 힘을 주면 A에서 B로 움직이는데 몇 초가 걸립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당연히 10초가 걸리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뉴턴의 힘이지만 시간을 10배를 줬더니 결국은 A에서 B로 다 넘어갔죠. 자, 아까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힘을 강하게 줘서 A에서 B로 넘겼지만
이번에는 약한 힘을 줬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길게 줬더니 결국 A에서 B로 다 넘어가게 된 거죠. 똑같은 이펙트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다 넘길 수 있는 방법은 RF 펄스를 강력하게 줘서 A에서 B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지속시간, 듀레이션을 길게 주면 A에서 B로 다 넘길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플립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RF 펄스의 파워 혹은 듀레이션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X축에서 뭡니까?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죠. 자, 90도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넘어갔다가 180도 준다는 건 뭡니까? 더 라디오 프리퀀시를 지속적으로 인가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더 넘어가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플립 앵글을 크게 준다는 건 뭐냐? RF 펄스를 강력하게 때려서 우리가 플립 앵글을 크게 줘서 한 방에 넘길 수도 있지만 듀레이션, 라디오 프리퀀시의 듀레이션 시간을 증가시켜서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넘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TRT에 이어서 또 다른 부가인자인 플립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립 앵글을 그냥 각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RF 펄스를 때리는 어떠한 파워나 듀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스피네코 기법에서는 플립 앵글을 몇 도를 준다고 합니까? 90도를 주고 그레이언트 에코 시퀀스에서는 90도보다 작은 알파 펄스를 준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사실상 임상에서는 스핀 에코 기법에서도 90도 플립 앵글을 주지 않습니다. 램프 기법이라고 해서 베리에이션 플립 앵글을 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에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맞게 되면 스페시픽 업소션 레이트라고 하는 전자파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율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MRI에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파 흡수율인 거죠. 그래서 그 전자파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약 70도 정도의 스피네코 기법, 스피네코 T1 기법에서 약 70도 정도의 플립 앵글을 사용하게 되고 리퍼커싱도 우리가 180도 플립 앵글을 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180도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싹값이 너무 증가하죠. 특히나 패스트 스피네코 기법 같은 경우는 리퍼커싱 플립 앵글을 리퍼커싱 펄스를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싹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커싱 플립 앵글도 약 110도에서 120도 사이에 리퍼커싱 플립 앵글을 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스피네코는 90도, 그 다음에 그레이언트 에코 시퀀스에서는 알파 펄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